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8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시 분석이니까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데요. 어제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또 일본에서 읽어드렸는데, 비록 저는 일본이지만 한국은행의 8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과 바로 분석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고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한번 진단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8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과를 막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에 3.5%의 기준금리로 인상한 후에 8번 연속, 그러니까 23년 7번 연속, 그리고 지금 방금 24년 첫 번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3.5%에서 계속 미동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시 5.5%의 기준금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계속 동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의 격차로 가장 긴 기간 이 격차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8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근래에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뭐 그런 발언들도 말씀드린 다음에 이 8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과 그리고 향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인하한다면 언제 인하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 라스트 마일, 목표하는 2% 수준의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아직은 갈 길이 꽤 남아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3.2%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이 3.22%에서 2%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기에는 그 라스트 마일은 좀 지금까지보다는 쉽지 않을 여정이 될 것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안 됐는데 당장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이미 해 오셨습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 PF 위협 신호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불안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위험 신호를 이 한국은행 총재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좀 키울게요.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금융 불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불안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금리를 부동산 PF 위험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PF 문제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고금리 유지로 인한 부담은 증가한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부동산 PF 문제는 뭐 터질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사실 부담이 된다. 근데 이 안에 깔린 그 배경에는 어쨌든 부동산 PF라는 위험 신호 때문에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건 사실 어렵다.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PF 문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수준은 있어도 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지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의 요인은 하나 맞아요. 금리 인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PF 위험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이 통화 정책으로 막는 그런 정책 말고 금융위원회 또 감독원, 금감원, 그리고 뭐 산업은행과 같은 주요 채권단 이들이 나설 일이지 통화 정책으로서 금리를 인함으로써까지 부동산 PF 문제를 이 위험으로 받아들일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결정은 결국 거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위험 신호가 거시경제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태영건설 이후에 뭐 뚜렷한 부동산 PF가 마치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될 그럴 개연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통화 정책까지는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백데이터입니다. 어떤 통화정책 결정 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 발언들 이걸 가지고 현재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동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이 의사결정의 배경은 분명 물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물가를 봐야 됩니다. 바로 물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이 물가는 확실히 안정화됐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네,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의 배경을 진단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가 안정 목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3.2%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저 수준의 물가 상승률 23년 중반이죠. 2.3%를 기록했었는데 2.7, 2.3%그 이후에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2까지 떨어졌어도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워낙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결정짓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결정짓기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중동 불안이 터져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다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고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 초반까지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3%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잡힌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가 얼마나 잡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근원 물가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느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 근원 물가 빨간색 보시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8% 그러니까 23년 12월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기 때문에 확실히 2% 초반대 그러니까 2% 초반이라고 한다면 2.5%가 당연히 안 되는 2.123% 정도 요 정도의 근원 물가가 발표되어야 이제 좀 안심하고 확실히 물가가 안정화되었네 라고 판단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둔화되고 있고 근원 물가도 상당 부분 둔화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지금 3.5% 수준의 기준금리만으로도 물가 안정 목표에 이르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요인까지는 또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서 이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입 물가 지수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수입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안정화되면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은 선행 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화 기준이든 달러 기준이든 어떤 기준으로도 수입 물가 상승률이 뭐 상당히 안정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이 위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 기준이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때 더 많은 원환을 주고 사오는 느낌인 거죠. 이제 달러의 강세가 좀 약화되면서 이제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죠. 어쨌든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는 4.8% 마이너스, 또 원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5%. 요 정도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22년 당시보다 23년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24년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향후에 물가의 흐름을 좀 진단해 본다면 그래도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겠구나. 다만 언제 정확히 2%에 부합하는 물가가 나올지는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배경하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번에 금리 동결의 배경, 요것만 갖고 이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향후에 그러면 한국은행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일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24년 연내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 금리 인하의 결정 요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료를 건네 보겠는데요. 네. 금리 인하 필요성 진단하면서 제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여실히 잘 보여줄 만한 그림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가게든 많은 빚에 의존해서 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부실해지다 보니까 또 빚을 가지고 세웠던 자산시장, 빚을 가지고 세워왔던 경제 규모가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금리를 인하한다면 결국 이런 부실 가능성도 빼놓지 않고 판단할 텐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어떤 걸 보고 할 것인지 여러 각도적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가 상당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 월드뱅크마저도 어제 발표했죠. 월드뱅크마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어쨌든 2024년, 2025년 물가 안정세는 나타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도래할 것이다. 워낙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잡히려면 글로벌 인플레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 시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가도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인 거죠. 중국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또 내일 발표됩니다. 제가 일본에 있지만 뭐 가급적이면 즉시 분석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중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최근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를 맴돌고 있어요.
또 생산자 물가가 역시 22년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보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물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은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만큼 중국의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현상은, 또 중국 경기가 불안한 이런 현상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좀 짓누르는, 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억누르는, 결국 물가 둔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필요성, 글로벌 인플레가 압력이 많이 둔화되니 우리나라의 물가도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먼저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진단해 드렸죠.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좀 강조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지요. 어쩌면 2024년만 있는 게 아니라 23년부터 24, 25년까지도 세계 경제는 좀 둔화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해석, 그 편을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IMF도 OECD도 역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을 이렇게 점선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의 흐름은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월드뱅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OECD도 마찬가지고, 또 IMF 경제전망 보고서도 아마도 다음 주에 발표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 세계 경제가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니 한국의 수출 경기가 어떨까요? 뚜렷하게 회복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그것이 우리 경기의 부양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 뭐 충분히 회복될 거라는 담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3.5%의 금리는, 기준금리는 너무 부담이 된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계속 지적해드렸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더 크게 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좀 유지해서 어쩌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가계부채의 규모 문제도 있지만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에는 크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뭐 정부부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부채의 규모를 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가계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은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 특히 취약차주가 이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 취약차주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그게 일부는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부채 규모를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채의 규모에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규모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본다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부동산 PF 부실 문제처럼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렸다가는 아마 건설사들이 뭐 부채를 다 갚지 못하고
뭐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되고 금융위기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둘 다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 또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규모나 증가 속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환 능력의 문제가 있다. 변제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특히 변제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된다면 금리를 그래도 인하해서 그런 가계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역할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뭐 일부 어떤 독자분들은 그래도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건설사 한번 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빚으로 세운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그게 옳다 틀리다의 말씀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인데 금융부실로 야기될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금융위기로까지 간다면 그건 거시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간다면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을 놓고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까를 가지고 판단할 때 한국은행은 이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보고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번째 금리 인하 필요성에 해당하는 요건이 부동산 PF 부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9월까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이 넘습니다. 23년 말까지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추산컨대 한 140조 원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34조 원 중에 이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조 4천억 원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문제가 화두가 된 것뿐이지만 사실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제외하고도 130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여전히 쌓여 있는 것이고 그중에 또 일부는 계속 연체되고 있는 2.42%나 연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 부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역시 금융위 금감원이 그렇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처럼 이 PF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좀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건설사를 도산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분명 또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금통위 위원 여러 명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부동산 PF 문제가 있고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돼서 금융위기를 초래하면 한국은행은 실패한 겁니다. 그죠? 금융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니까요. 헌법적인 존재 이유, 한국은행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금리 인하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결국 태형건설 이후에 다른 어떤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을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바로 주거용 부동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중심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왜 올라갈까요? 높은 금리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지 못해서 스타트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뭐 경기가 어렵고 금리도 높으니
새로운 사업 뛰어들기 어려워서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경기가 어렵고 또 금리가 높고 그러니 당연히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떨어질 리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실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중대형 상가의 공실이 떨어져야 되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까? 인하해야 됩니까? 인하해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것을 들여다보실 때 이런 것을 견주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태영건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을 보면 태영건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 밖에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이게 바로 태형건설의 기업적인 어, 상황인 것이지 다른 건설사들이 또 부실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태형건설 워커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자료를 보면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요. 태형건설의 부채 비율이 제일 높지만 GS건설도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ENC나 현대 같은 경우도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와 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지금 100%가 넘는 이런 기업들이 벌써 태형건설 말고도 세계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불안정적인 거예요. 결국 이런 많은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도산하게 되면 금융부실 문제가 야기되고 그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는가?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금리를 인하할 만한 요인이 되는데 태형 이후에 그 밖에 다른 건설사가 만약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또 이 부동산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된다. 뭐 롯데건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계열사들이 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부동산 시장, 건설 산업에서 이 부실 문제가 금융 부실로도 연결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아마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부담스러워서 인하하기가 어려울 텐데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굉장히 부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거의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간이 왔다라고 판단할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서 2%가 아닌 2.25%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금리 인하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루 비교해서 저의 생각, 제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볼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네,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2%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2에서 2.5 사이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때, 그때쯤에 좀 자신감 있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24년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빨라지면, 물가 상승률이 좀 조기에 안정화된다면 24년 뭐 6월이나 2분기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물가 추이를 본다면 3분기는 되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탠스를 좀 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이고요. 2023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3.6%였고 24년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본다면 24년 상반기는 3.0%, 24년 하반기가 2.3%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이 통계가 맞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부터는. 근데 한국은행의 이 전망처럼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 24년 6월을 넘어서면서 2.5%의 물가 상승률 언더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5% 언더로 떨어지는 그 숫자는 약 7월 정도, 7, 8월 정도, 그리고 한 9월, 10월 정도 이후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정도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만한 물가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목표니까요. 근데 금융 불확실성, 지금 금융 불안정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경기 불안정,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이 완전히 깨지는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된다거나, 혹은 경기 안정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경제 위기로까지 불거진다거나, 그럴 일이 있다면 24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라도 주말선에서라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기 불안정이라든가 금융 불안정에 위배될 만한 그런 거대한 큰 충격이 없는 한 역시 물가만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대한 뭐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24년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런 지점에 한국도 같이 비슷한 시점에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이건 저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자로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는 또 7월 11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죠. 그러니까 5월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미국이 7월 31일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는 7월 11일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7월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6월에 한다, 그러면 역시 7월에 하는 거고, 미국이 7월에 한다 해도 역시 7월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6, 7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이 못한다,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10월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제가 무게를 두고 있는 시나리오는 7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는 7월 11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8번째 금리 동결 결과를 소개해드렸고, 그 결과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PF라는 문제, 가계부채라는 문제, 그 밖에 다른 고려 요인을 판단했을 때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제 24년 경제전망서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전망서를 안 보신 분은 경제전망서를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아직 이런 경제전망을 읽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 경제 언어가 서투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제 이야기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경제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경제 전망서를 차례로 보시면, 순차적으로 보시면 경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린다면, 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전망서, 응용서를 이제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해드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결과이고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국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드렸는데, 제 의견을 드린 것이 꼭 그럴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하에, 그죠?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전제, 그리고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볼 것인지 그런 걸 따져보시면서 스스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가늠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영상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CPI 발표되죠. 제가 이 인터넷 여건이 충분히 괜찮다면 라이브를 해드리겠고, 라이브를 혹시나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녹화를 해서라도 미국의 CPI 물가 데이터 발표되는 거 즉시 분석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